제가 오늘 강의한 제목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입니다. 평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법과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법다워야 되고 언론이 언론답게 행동해야 된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주권과 역사가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과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역정을 겪어왔습니다. 또 우리의 또 과거 지난 역사 속에서 역사와 주권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인 이 주체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다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도 문제도 사실상 영유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역사 왜곡에서 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는 영유권의 문제이자 바로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문제이기도 하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이런 어떤 와중돌이 속에서 특히 1904년 러일전쟁 때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어떻게 하면 쳐부수는 것이 일본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에다가 6명의 경비병을 파견하고 망류망을 설치했습니다. 러일 전쟁을 바로 독도 망류망을 통해서 독도의 경비병 파견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독도를 이용함으로써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이 독도가 단순히 돌섬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1905년 이후부터는 모든 독도에 관련된 과거의 역사를 전부 뒤집기 합니다. 아마 여기 역사학자 선생님들 계시고 또 이 독도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1905년 기점을 해서 이전에 안용복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많은 일본의 문헌 속에서 일본 스스로도 독도는 조선의 것이다. 거기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반드시 면허증을 받고 가야 된다. 안용복이 거기 가서 막부한테 청을 했어. 막부가 그걸 그대로 접수했어. 앞으로 남의 땅에 우리 일본 어민들이 가서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어려움을 갖고 오는 건 못하게 하겠다. 독도는 분명히 조선의 것이다. 라고 막부가 인정한 그런 점검물이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1905년 이전에는 어떠한 일본의 문서도 모두가 다 독도는 일본의 것이 아니고 조선의 것이라는 게 그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이용해서 승리를 이끈 이후부터 이 독도에 대해서 흑심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본이 그래서 1905년 여러분들 잘 아는 시마네현 고시, 즉 독도를 선점, 소위 하는 행위가 바로 1905년 나오죠. 일본의 독도에 대한 논거는 쉽게 말해 세 가지입니다. 독도는 독도의 고유 영토설. 독도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일본의 것이다.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05년 시마네현에 의해서 무주지를 일본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선정을 했다. 세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자 2조 A양에 의해서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강화자가 1952년 1월 달에 발효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종결짓는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일본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한쪽 당사자고 다른 쪽 당사자는 48개국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자조약을 봤습니다. 이 48개 나라 가운데 바로 당당히 들어가야 될 한국은 그 조약에 당사국을 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상해 임시정부가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왔지 당당히 소위 망명정부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질 않고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당당히 전성국가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48개국.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48개국에 러시아가 서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 알죠. 바로 지금 화폐 문제. 그렇죠? 화폐 문제. 네. 이 샌프란시스코 강호장 2조 A항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일본의 통치권이 제외되는 지역이 쭉 나열이 나오는데 한국, 본토, 제주도, 울릉도 쭉 나오는데 거기에 독도라는 말이 없더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이건 일본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또 근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이 아까 주장이 세 가지를 했죠. 그죠? 하나는 고유 영토를, 하나는 1905년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을 선점했다는 선점, 무주지, 국제법적으로 선점, 오큐페이션이라죠. 네? 무주지는 선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 A항에 일본의 통치권이 제외되는 지역이 쭉 되는데 나열이야 거기에 독도에서 제외된다는 독도란 말이 빠졌다며. 한국 본토, 울릉도, 뭐 이런 거 제주도는 다 있는데 이게 일본의 세 가지 근거예요. 첫 번째, 일본의 고유 영토설이라는 말은 이건 말이 되지는 않은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독도는 우상과 더불어 신라 지정왕 510인 이후로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삼국사기, 뭐 중국의 모든 문헌이 다 나오는 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905년 자기들이 이거 선점을 했다는데 과연 1905년에 독도가 무주지여야 됐냐? 주인이 없는 땅이었느냐? 왜 고유 영토설을 자기들이 주장을 한다면 1905년 세산도 선점 편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국제법적으로 선점을 하려면 중앙정부, 센트럴 가버먼트가 하는 거지 지방정부인 로컬 가버먼트, 시만에 현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게 된다면 이것이 무인도와 유인도가 달라가지고 유인도 경우는 무인도가 달라가지고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공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관도에 게재가 돼야 돼요. 이런 등등 1905년에 과연 독도가 주인이 없는 무주지였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이 독도가 무주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15세기에 우리 조선이 공도정책이라는 거 썼죠. 그죠? 그렇죠? 그게 사실 도둑이 들어오고 많은 강도가 들어오고 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공도정책, 섬을 한 400년 동안 비워놓으면서 섬을 400년 비워놓은 것은 하나의 그것도 실효적 지배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지. 그렇지만은 매 2년마다 수도관을 그게 파견을 시켜서 쭉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통치 형태의 한 방법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유명한 이스트 그린랜드 케이스에 보면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영유권 포기한다는 그 해당 국가들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 주인이 아니라는 포기하는 건데 그런 의사표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 학계에서는
공도정책이란 말보다 세환정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 무주지 선점설은 이건 국제법적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그 정도로 합니다.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일본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제 2조 A항에서 1946년 1월달 있었던 뭐라 했죠? 아까 제가 연합군 최고사령관 포고령 677호 스카핀이라죠, 영어로. 거기에는 일본의 통치권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죠. 그죠? 그러면 일본 누가 통치를 했습니까? 연합군, 극동사령부가 통치를 했죠. 그죠? 극동사령부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군정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일본이 군정을 들어갔으면 그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일본이 갖고 있었던 모든 통치권을 테이크 오버. 누가 가졌습니까? 스카핀이 가지.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가졌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요걸 그대로 가지다가 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되자 요대로 넘겨준 겁니다. 새로운 정부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46년에 아까 말 스카핀 677호는 일본 너가 갖고 있었던 독도에 대한 너희들 통치권이 포기된다. 너는 아직 없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다 연합군이 지금 현재 3년 동안 다 갖고 있다. 연합군이 갖고 있어요. 연합군이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우리 연합군도 소위 말하는 여기 하지 장군이 우리 40년, 48년 해방 공간에 이걸 여도 지배했죠. 그죠? 있다가 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새로 생기자 요 권한을 스카핀 46조에 대해서 연합군이 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졌던 법적 입장을 전부가 다 어디다 옮겼다? 대한민국이 다 테이크 오버 했다. 저희가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또 주장하는 논리에 또 이런 논리를 해요. 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그걸 또 협상을 이렇게 쭉 보면 협상 단계로 보면 그 초안이 9번이에요. 초안이. 근데 그 초안 가운데 5번까지 초안은 전부 독도가 한국의 것으로 명시가 됐어요. 독도는 한국 거다는 건데. 6번째 초안 한 번이 이게 어떻게 일본 거다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나오자 호주 정부하고 그 당시에 영국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해가지고 이걸 빼버렸어요. 빼고 7번째, 8번째, 9번째 계속 그대로 가서 현재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대로 한국 것도 일본 것도 아니고 아무 말이에요. 노 코멘트.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일본의 그 당시에 정치 고문인 시볼트라는 미국 사람이 라비를 한 겁니다. 라비를. 어떻게 라비를 했냐? 일본, 미국 국무성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다 나왔어요. 국무장관한테. 아마도 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손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 들어주는 게 좋은 것이 일본이 만약에 그 손을 들어준다면 일본에다가 미군의 레이더망을 놔주고 군사비를 대주고 미군이 어떤 역에 앞으로 동북아에서 활동하는데 미군 기지에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때문에 일본 선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라비의 결과입니다. 그 라비. 이런 우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그 일본의 주장이 부당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이 독도 문제가 이제 일본이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기 때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흔들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알다시피 1905년이라는 어떤 조약이 맺어졌죠? 예, 1905년에 바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우리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조약이 맺었습니다. 그죠? 1910년 한일 합방이 됐고
바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1907년에 소위 고종의 친서를 들고 해이건 밀사가 파견된, 우리가 거의 외교권이 완전히 차단된 이 1905년을 계기로 해서 아까 러일 전쟁,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독도에다가 망유망을 설치해서 6명의 경비병들이 정확하게 발틱 함대를 봐서 군사적으로 대응해서 러일 전쟁을 어떻게 이끌었죠? 승리로 이끌었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1905년이라는 이 을사보호조약, 1905년이라는 이런 나라의 정말 외교권이 상실된 이런 상황, 이런 혼란기에 일본은 독도를 강제 강탈에 선점했다. 자,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1951년 6.25 때입니다.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미군 전투기의 훈련 연습장으로 공여 그랜트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협정이냐면 주일 미군이 우리나라도 이게 미군이 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파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소파 협정, 소파 협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좀 써도 되나요? 앉는 소파가 아니고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하죠. 주둔군 지휘협정. 그런데 이것을 이 협정을 행정협정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 주둔군 협정이라는데 행정협정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말은 위에 말이 맞습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립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86나라의 미군이 외국 군대를 파견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 군대를 파견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회의 비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매번 모든 군대 파견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군대 파견 같은 것은 행정부에다가 이름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은 해외 군대 파견을 행정부가 임의를 하면 됩니다. 상원의 동의를 안 얻어도 돼요. 그래서 그 나라는 행정협정이라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외국 군대를 파견한다든가 여기 접수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식 조약입니다. 그게. 협정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용어 때문에 행정협정은 말이 이건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쓴 책에도 한미 주둔군지휘협정이다. 어떻든 간에 이 주둔군지휘협정, 이 주둔군지휘협정이란 것은 외국 군대, 대한민국의 주권이란 게 뭐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 인적 관할권, 대한민국의 안에 있는 물적 관할, 재산, 토지, 영토, 영해, 이것 전부 관할한 게 주권, 소버니티입니다. 주권입니다. 주권. 인적 관할권이라는 것은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우리 청년이 아무리 미국이나 독일이나 여기에서도 병력의 의무를 여기 하러 와야 됩니다. 그거는 인적 관할권. 그걸 속인주의라 이렇게 그죠? 그다음 물적 관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테리토리, 영해, 테리토리 워러스, 영토, 영해, 연공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걸 물적 관할권입니다. 그럼 외국 사람도 대한민국이 뭡니까? 영토, 영해, 연공에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관, 외교공관. 두 번째가 외국 군대, 군함.
그렇죠? 뭐 군함은 여러분들 여기 얘기한 거예요. 군대, 외국 군대라는 게 바로 이게 미군이라는 건 군대거든, 군대. 이 군대, troops. 이 군대는 대한민국의 보통 법과 질서를 받지 않고 특유한 두 나라의 협정을 맺습니다. 그것이 주둔군지 협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에 미군이 만약 범죄를 저지른다 하면 대한민국의 경찰이 가가지고 딱 잡기는 잡지만 연락을 해주면 미군 부대에서 누가 착 나오면 어서 가십시오. 저희가 알겠습니까?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에게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무상으로 이렇게 주지만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주는 그랜트, 공여라는 겁니다. 공여, 그건 협정에 의해 가지고 얼마 동안 준다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이런 목적으로. 일본에 있는 미군도 바로 일본에 있는 자기들 토지와 건물을 주는데 그 일본의 토지 가운데 뭐냐면 독도를 자기 토지라고 생각하고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에서 독도를 그랜트 공유를 하는 협정을 맺어버렸어요. 그 목적이 뭐냐? 6.25 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미군 전투기가 훈련할 장소가 없으니까 독도에 전투기 훈련 장소로 공유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협정을 미국이 딱 도장을 찌자 즉시 이미디어트리 한국에다 편지를 공안을 보내가지고 이거 보라. 미국도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저에게 알겠습니까? 뭐 독도에 관련 독도 폭격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제자인 동북아 역사전의 홍성은 박사가 아마 그때 논문 말씀 이름 그 양반 나오죠. 그 뭐 오늘은 갑자기 독도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갑자기 막 포탄이 날라와가지고 그 피해자 가운데 구슬로서 지금도 전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벼락이죠, 날벼락.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 혼란기 때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IMF 위기라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때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이라는 이걸 막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동안 소위 우리 정부가 한 것은 소위 조용한 외교다. 다른 말로 하면 무시 정책이다. 조용한 외교다. 무시 정책이다. 일본이 뭐라 해도 우리가 독도를 34명의 우리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럼 뭐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라든가 이걸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대비를 하면 일본이 오히려 이것을 독도 문제를 분쟁 수역화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려는 일본의 작전에 오히려 말려든다. 뭐 일본이 아무 그래도 독도는 우리가 엄연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괜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비를 하면 국제사회에서 마치 독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해버리자 하는 것이 우리의 조용한 외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는 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실효적 지배란 게 뭐냐?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영어로 effective control이다. 어떤 국가가 자기의 해당 영토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관할권을 jurisdiction, 관할권을 평화적으로 peacefully 평화적으로 실질적으로 actually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sufficiently display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소위 말하는 우리가 팔마스 케이스라는 유명한 국제사 ICJ 판결에서 해당 국가가 어떤 영토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할 때 실효적 지배 정의를 저렇게 합니다. 해당 국가가 해당 영토에 대해서 과연 실효적 지배 그리고 컨티뉴어스리 이거 하나 빠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독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용한 외교라고 하는 이 형태가 실효적으로 과연 지배하고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다 하니까 외교부에서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말합니다. 행정권의 경찰, 총수가 자기들이 파견한 34명의 소위 말하는 그 경찰관을 소위 격려하기 위해서 그걸 방문한다니까 외교부가 가서 안 됩니다. 자극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 사실 2005년 2월 25일 이전에 (2005년 2월 20일) 이전에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독도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까?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죠. 제 경력에 그 대한국제법학회라고 있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학회 중에 가장 참 대단히 중요한 학회입니다. 국제법학자 몽땅 그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회장을 2001년에 대한국제법 회장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대한국제법학회가 학회가 78년에 독도를 한번 방문하고 난 뒤에는 제가 회장이 되고 난 뒤에 23년 동안 학회가 외교에 간다고 그러면 당부했으면 다 학회조차도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이 딱 1월달 되자 해양수산부를 딱 보냈어요. 그 당시에 장관이 누구냐면 바로 노무현대. 우리 임원들 딱 들어. 내가 딱 물었어. 원래 과업이 뭡니까? 과업이 8가지 있습니다. 8가지 가운데 오늘 해수부와 관련된 과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제학회 임원들이 독도에 가서 독도를 방문하고 울릉도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라는데 독도를 방문하려는. 독도 방문?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방문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78년에 박관석 교수, 연세대학의 이한기 교수, 한국의 영토라는 이런 분들이 78년에 방문하고 난 뒤에 독도를 방문을 못했습니다. 왜 방문을 못했습니까? 장관님은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그래요. 실장으로 하시오. 차관으로 하시오. 이 독도를 과연 이렇게 방문하기 힘듭니까? 말을 안 해요. 지금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해당 국가가 자기 소속 영토에 대해서 해당 영토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관할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국제법 학자가 독도를 방문하는데 왜 외교부가 못하게 합니까? 그러고도 이것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내가 딱 그 얘기했다고. 분위기가 좀 갑자기 좀 긴장됐어. 어이, 이 회장 말씀 맞대.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조치 주겠습니다.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2001년 저희들이 2월 26일인가 독도를 방문 다 했습니다. 28명. 제가 좀 과찬 같지만 그러고 난 뒤에 세계국제협회 한국본부 회장이 됐어. 역시 마찬가지. 자, 제가 왜 2005년 2월 20일, 여러분들 2005년 2월 20일 어떤 날인가 알죠? 그죠? 아까 독도를 강제 편입한 날이 1905년 2월 22일이었습니다. 2005년 2월 22일이 100주년 되는 해예요. 1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근데 일본의 시마네현, 독도를 강제 편입한, 독도가 소속된 그 현입니다, 현에서 시마네현 도건년이라죠. 그죠? 시마네현이 현에 뭡니까? 현조례. 그렇죠? 현조례를 100주년 기념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 다케시마의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현조례입니다. 일본은 영어로 다케시마, 우리는 독토. 이 공식 용어입니다. 독도입니다. 이건 다케시마입니다. 이것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날 2월 23일 날 프레스센터 19층 외신클럽에서 주일 일본 대사 6기계가 나타나서 외신들을 전부 전 기자들한테 모아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독도를 자기들 영토로 하는데 독도를 명백히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100주년 정도 되면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는 일본이 과거 시민주의적인 그런 어떤 역사인식에서 벗어났어. 과거 이웃을 괴롭혔고 이웃에 피해를 준 국가들에게 이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100살이 넘도록 아직 일본은 조금 더 반성을 하지 않고 바로 타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이런 망측한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굉장히 온 시몬이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다 하지만 감정적이어야 되죠. 자기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나라의 영유권을 뺏는 데까지도 점잖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이 언론의 이슈가 한 이슈가 많이 가면 1개월 조금 넘습니다. 이 이슈가 몇 개월이냐? 4개월 넘어요. 4개월. 금년에 바로 2008년 2월 22일 날 지난달입니다. 또 작년에 제가 가봤습니다. 2005년 2월 20일 일본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은 다 알겠지만 요게 소위 도건현이 있습니다. 도건현. 요게 옥기섬이라 했어요. 옥기섬. 요게 이제 독도고 요게 이제 울릉도입니다. 요게 이제 89km라죠. 요게 되게 154km. 그러니까 독도에 울릉도가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옥기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건현의 현청에 들렸습니다. 2000년 2월 22일 날 여기 뭐가 생겼냐? 없었던 뭐가 하나 생겼어요. 독도 자료 연구실이 생겼어요. 이렇게 큰 방이 많고. 옥기섬에 가서 총무과에 들렸던데 그 사람들이 친절을 해요. 그거 다 가르쳐 줍니다. 총무과에 가니까 독도 담당계가 생겼어요. 독도 담당계. 그런데 내가 독도 담당계가 무슨 일을 합니까? 보니까 2월 20일쯤 되면 여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시마네 현에 모아가는 게 일입니다. 가서 뭐합니까? 가서 쿵작쿵작 합니다. 무슨 쿵작쿵작 합니까? 야, 이것도 하고 한답니다. 그 시마네 현에 이 옥기섬에 가면요. 여러분 사진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독도는 일반 광고탑 현수막 대단합니다. 그거 아니냐. (2005년 2월 20일) 독도 조례의 날 2월 20일 되면 그 날을 다케시마 날 행사를 거대하게 합니다. 요번에도 지난 2월 20일 날 여기 우리 쪽에서도 NGO들이 아마 몇 분 그걸 모니터링을 갔는데 그게 소위 일본의 그 극우 가운데 가장 한 사람이 그 시모조라고 있습니다. 시모조 교수가 나와서 강연을 하고 굉장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 얘기는 그런 얘기에 포인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과연 이 독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무시정책, 조용한 외교가 과연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영유권을 바로잡는데 옳은 정책이었던가? 나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실제, 자, 우리는 독도를, 우리 정부는 아까 무슨 정책을 했죠? 조용한 외교를 했죠. 그죠? Quiet policy. 또 다른 말로 무시 정책. 일본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독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찾아오고 있단 말이야. 너무 뭘 떠들어도 관계없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독도에 관련된 조약은 우리나라는 1952년에 여러분들이 리라인, 평화선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평화선. 이승만 박사의 평화선입니다. 피스라인. 그 다음에 1965년 한일 기본조약 가운데 그 한일 조약은 5개입니다. 하나는 한일 기본조약이 있고, 하나는 제일동포의 법적지위 협정이 있고, 하나는 문화재 협정이 있고, 청구권 협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협정이라는 거, 의협정. 그렇죠? 하나고 든다면 분쟁 해결이나 의정서 있는 그건 뒤에고요. 어쨌든 의협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협정. 그 다음에는 1999년에 요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신한일협정이 지금 현재 독도 관련 문제는 바로 1999년 신한일의협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한일의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한국과 일본의 반응이 어떻던가? 일본은 이 신한일의협정에 대해서 참여한 중국 의원을 반대하는 기립박. 아마 우리가 99년 이 신한일협정 통과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는 거 알죠? 날치기 통과라 이래가지고 소위 대한변협이라든가 여기에서 헌법재판소 저기를 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건도 상정 안 하고 이의 있습니까? 라는 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통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왜 그 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협정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 협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협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햇빛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한 면이 있습니다. 뭐 저하고 생각이 여러분들 평가 다르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남북 관계를 잘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99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IMF 협정, IMF 크라이시스라는 위기를 일본이 이용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앞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또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있어요. IMF 구제금융 이것을 빨리 발서 절대자명이 이걸 받아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협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YS 때 이미 협정은 거기가 다 만들어졌어요. 도장만 찍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관리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관리들은 전부가 다 교체해버려요. 그리고 대통령이 97년 팍 찍어버렸어요. 그럼 이 협정이 뭐가 문제냐? 특히 제가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15조입니다. 15조. 여러분들 그거 내 글에 어디 나오죠? 그죠? 나옵니까? 네. 예. 여러분들이 1페이지 1에 뭐라 해놨습니까? 제가 그 1번 딱 해놔 푸드노트. 자, 우리 여기 아주 젊어 보이세요. 학생 같은데, 그죠? 우리 직장입니까? 너무 젊어. 한번 읽어보세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체 약국의 입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협정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제약국의 입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안 된다. 여기에 당국이 주장하는 이 협정은 순수한 어업에 관한 협정이지 영유권 문제를 안 건드린다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게 그 당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상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각 제약국의 입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안 된다. 이 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부당한 주장도 해치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의 입장과 국제법 입장이나 동등하게 똑같이 달았어요. 이 협정 조항이 있기 전에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1대0의 관계였다면 이 협정 이후로 국제법에 대한 각 주장들이 1대1의 관계가 되었다는데 이 협정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1조에. 쉽게 말하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 협정이 한국의 국제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도 해치지 않지만 일본의 국제법에 대한 부당한 주장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는 우리하고 동등한 급으로 올려져 버렸다. 제 얘기 알겠습니까? 네.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독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알죠? 이쪽에 보세요. 독도 1999년 한인업체 독도 훼손 입장했죠, 요게. 그렇죠? 한 15조 있죠? 3번을 보세요. 독도를 섬으로서 지위를 무시해버렸다. 왜냐? 이jet대를 끊는데, 제가 여기 나왔죠? 독도는 모든 도서가 되면, 섬이 되면, 영해권을 갖습니다. 영해, 이제트, 배타적 경제수요, 이걸, 요 두 개를 다, 대륙봉, 이걸 갔지만, 암석은 못 갖는다 하는 것이 해양법 121조 3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암석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협정을 통해서 독도는 섬이 아니고 섬이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왜? 독도에서 독도 섬이라면
독도에서 당당하게 EEZ가 아까 EEZ가 뭡니까? 배타적 경수역이죠? 이게 얼마? 200켈입니다. 이걸 독도에서 얼마로 꺼차 알았고, 저거들은 5개에서 꺼차해가 이 중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울릉도에서 EEZ 경계를 기선 출발점 여기서 하작했다. 그러면 독도를 무시해. 독도는 섬이 아니다. 암성이다. 때문에 EEZ권도 대륙붕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 협정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 지역은 뭐냐? 화폐가 중간 수역이다 해가지고 망라나 쳐버렸어요. 중간 수역이다. 그래서 그 중간 수역 안에는 조약을 보면 독도는 위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섬상 좌표만 있지 그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그게 해양 조사를 하라고 우리 주변에 들어가니까 일본이 너 어떻게 그 독도 주변에 해양 조사를 하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군사적 대창 알고 있죠? 예. 이게 뭐냐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금반원의 효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 주장을 못하고 계속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 상태가 상당 기간 가면 그 주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터 그랜드 사건은 많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금반원의 효과, 독도의 영유권 침해의 현상이 99년 어업협정 이후로 지금 원래 8년째, 9년째입니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단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한 것이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도 그 일환입니다, 여러분들. 동북아 역사재단도 그 일환. 정부가 직접 하면 주권 문제가 생기니까 시민단체가 나서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왜곡이라든가 독도에 관련된 잘못 주장이 나면 모든 하나하나를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과 민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하나 들면 방크라고 있죠. 방크가 뭡니까? 민간 외교 사절이죠. 그죠? 이 방크 조사를 위하면 방크가 조사를 위하면 1999년에서 여기 정확한 거 아닙니다. 2004년 내 논문의 예상은 2004년인데 아까 독도를 우리말로는 독도라고 일본은 뭐라 하죠? 영어로? 타케시마래. 타케시마. 독도에 대해서는 한 3,400개 정도 영문 표기로 독도를 이렇게 표현한대. 이건 얼마냐? 24,000. 에? 무려 뭐 이걸 4층을 사륙해서 한 6배 정도로 이 호칭 하나도 독도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표기하는 잘못된 표기가 99년 2004년에 기하급수적으로 국제사회에 미국의 CIA에 있는 문서조차도 전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99년 신한일 어업협정 이후 조용한 외교의 결과입니다. 저기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2005년 아까 말하는 2월 22일 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참여정부가 이 점을 지적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2005년 4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했습니다. 과거 일본은 야스쿠니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일 정부가 65년, 아까 제가 65년 무슨 조약이 있었다 했죠? 한일 어업협정, 이것 때문에 너무 길어지게 설명하고, 내가 이게, 오늘 이게 국제법 시간도 아니고 여러 어른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데, 청구권 협정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청구권 협정? 예, 제가 제 전공이 이 한일 청구 협정에서 하면 논문 찾으면 제가 이 방면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저금 통장 찾아주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의 2조에 보면 이 협정으로 한일 간, 국가 간, 국민 간 모든 채권 채무는 null and void. 이것으로서 다 completely 완전히 completely finally 최종적으로 solved 해결된다. 이 청구협정. 그래서 민간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나중에 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한일 정부 다 해결됐는데 민간단체 왜 자꾸 그렇게 해서 한일 간에 어렵게 만들었냐 말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65년 한일협정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무상 얼마 유상 얼마 그 받아서 물론 국가적 유형에 섰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포항제철이 뭡니까? 저 시드 마니가 바로 청구권 협정에서 나온 겁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트남의 우리 젊은 청년들의 피 흘린 그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귀하게 섞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통을 받은 많은 우리 피해자들은 그 당시에 거의 선언은 신고는 하나 했지만 거의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할 형편도 못 됐고. 근데 최근에 뭐 강제징용 이런 게 나타나서 정부에 가르치면 역대 정부는 이걸 못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나쁘게 한다. 그리고 또 국제법적으로 이미 다 끝났다 이게.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항에서. 지금 저는 제가 NGO로서 우리나라에 조금 기여한 게 있다면 이거 제 자화자찬이 절대 아닙니다. 88년에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질 때 이호재 선생, 윤종 선생 할 때 학자로서 저하고 경희대 김창규 선생하고 법조계의 박원순 변호사가 자문위원이 돼서 그것이 국제법 학적으로 이유가 있다. 개인 차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이유가 있다. 독일의 사례를 제가 그때 부지런히 내가 번역해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부의 악복 속에서도 그 정신대 대책협의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진실을,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고 오늘날 얼마만큼 훌륭한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저도 뭐 내가 표 끊어가지고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원회 열리면 거기 있는 인권위원들한테 영어로 그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위도 좀 나도 단독 1인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떻든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소파 아까 Status of Forces Agreement 1991년 동두천에 윤거미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국제법학회를 할 거면 학회가 다 거기가 다 보수적입니다. 기존적인 이론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받아주고 어떤 왕따를 당합니다. 너무 싫어지질 않아요. 나는 어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6.25 때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지금도 또 좋은 그 관계를 맺는 건 난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는 것이 항상 절대적 가치다. 이런 시각은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좀 교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벌린운동이 윤거미 씨 사건 이후에 소파 개정운동, 한미주동군주의 협정 개정운동을 제가 펼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군 철수 그러면 그건 다 도망가 버리지만 좀 빨갱이 아니냐 이러지만 그러나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미군에 의해 가지고 말이야 살인을 당하고 왔는데도 우리 경찰은 속수무책이고 근데 한일 미일 행정협정은 분명하게 이거보다 낫게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한미주동군주의협정에 아직도 그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미군을 신문할 때는 미군의 관리의 입회가 되지 않는 날 이루어진 정언은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만약 미군 피의자를 만나면 반드시 미국 정부 대표가 앉아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의 미스터 마운트라고 여기 지금 미 8군에 있는 친구 소파 문제만 21년 담당한 친구가 Why? 물으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겠던 통역 때문에 관졌다.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일본은 그런 규정이 없던데 어떡하냐. 그럼 말을 못해요. 나중에 사석에서 보니 우리 한국 경찰들의 고문이라든가 우리 사법에 대한 불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본보다 더 많이 발달됐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우리나라의 이 국민의 수준이 일본보다 더 발달됐다. 커버란 말이야. 아직도 일본에는 그 규제인데 우리한테 왜 이 규제를 두느냐. 그래서 잘못된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을 국민들에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국민에게 저는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것도 아마 제 생각에 효선이 미선이 때문에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역차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요. 어떻든 간에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나는 지금도 남북 기본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학자라서 지금도 조금도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남과 북은 다 자기가 시킨 약속들을 지켜야 됩니다. 북한이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을 지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먼저 지켜서 북한을 하여금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나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 신한일 협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한일 협정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섬으로서의 지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이 특별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것이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저도 조그만 기여를 했습니다. 참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참 한 사람의 학자의 논문으로서 이렇게 어떤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걸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5년 3월 19일 저 덕수국민고 독립유공자협회 회관에서 오늘 같은 이런 강연을 했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 강연 내용이 경향신문에 전면 다 나고 연합뉴스에 석자에 다 나버렸어요. 이것을 대통령이 본 거예요. 나는 강연하고 밤에 12시 그러니까 밤에 12시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 그걸 보고 또 아침 조간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8시에 김병규 위원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무조건 오늘 만나야 된다. 그 논문 풀 텍스트를 좀 달라.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아마 그 일환이 됐습니다. 어떻든 제가 조금 뭐 그것도 시각을 좀 제공했죠. 학자로서. 그죠? 어떻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독도를 섬으로 지위를 무시했다는 거. 또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가 이게 우리가 속도 이론이라는 게 우리 주장의 핵심입니다. 울릉도가 여러분들 독도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신라 지정왕 쭉쭉쭉. 일본의 정책은 이걸 계속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분리시키는 게 뭐냐? 1965년 아까 말한 어협정 있죠? 여기에서도 독도가 있는 수역과 울릉도 수역을 갈라버려요. 그리고 99년 신한일허협정에는 울릉도, 독도 완전히 별개섬으로 만들어. 저 협정이야. 이것이 일본의 작전에 말려들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일본 순시선이 한국 해양조사 방해 행위를 그동안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국민에게 발표를 하는 걸지 전부 방치를 해놓은 거죠. 알리지는 않은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는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지 일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판례, 템플 오브 더 프리비어 케이스라든가 노르웨이, 잉글랜드, 피스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 주장을 묵인한다든가 방치할 것 같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판판이 다 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주장의 부당성을 제가 거기 얘기했습니다. 3쪽에 보면, 3페이지 보면 한일 협정 위에 한국의 대응과 한국의 적극적인 태도, 특히 여러분들 7번에 보면 2002년 9월 독도를 이제트 기선으로 변경 수정제, 참 여기에 기여를 한 사람은 지금 주 유엔 차석 대사로 가 있는 박익원 조약장이 외롭게 싸움에서 독도 소위 말하는 이제트 기점을, 아까 이제트 기점을 여기에서 하는 걸 독도에서 하자 해가 2006년 9월 달에 이걸 제안을 했는데 아직 합의된 거 아니에요. 최초로 하고 그 사람이 갔어요. 참 이거 우스운 얘기지만 한 2주일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두 가지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하나는 독도에 대한 저의 입장을 꼭 좀 관철하도록 학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남부에 있는 저게 수중의 가스 문제, 한국과 중국 관련된 그 수용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전 무척 외롭습니다. 내가 뉴욕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몸에 느낍니다. 조용한 외교를 위반했던 사람들이 그냥 있지는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들기 전에 국회에서 독도 특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제가 민간인을 참여를 했는데, 그게 여야 할 것 없이 99년 어협정 맺을 때 국회 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도대체 이 협정이 어떻게 만드는가를 국회가 조사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체결했던 사람들이 그 외교부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자,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특정한 어떤 부서의 조직이기주의와 국가의 역사와 주권을 바로잡는 문제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그걸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이유가 뭔지, 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더 파헤쳐야. 그거를 국민들이 주장 강력했어요. 시민단체 바로 그 주장을 해야 돼요. 그때 시민단체 그 주장을 안 했어요. 너무 로비를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일본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엄청나게 받는 거 같아요. 그것도 받고 네. 우리 NGO도 또 반성을 해야 되는 내 자신부터.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제법학회 신한일 어협정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그건 벌써 연구비 안 줘. 논문 한 편 없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사지만. 그러나 이 주장을 내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회에서 당당히 했습니다. 내가 실망스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작년 12월 달에 독도 영유권 공고하라는 이런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독도 연구실에서 하는데 또 나보고 그거 와서 무슨 코멘트를 해다는 거야. 미국에서 온 어떤 젊은 학자가 영어로서 논문을 썼어요. 이런 주장. 왜 한국 사람들은 독도를 죽게 하면 살기로 그게 왜 목매다느냐. 적절하게 타협해서 반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상을 이런 주장. 그래서 내가 그게 또 동북아역사전에 또 어떤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와 또 그 비슷한 발언을. 자, 내가 이게 오늘 참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해야 되겠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여기에 동북아역사재단의 간부들이 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게 된 거단 말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여기 자리에 데려왔냐 말이야. 미안하다. 그렇지만 당신 공부 다시 해야 된다. 한국의 역사를 알고 영어를 공부해라. 영어 몇 마디 한다 해서 한국에 대해서 너가 얼마만큼 아냐. 영어 번역은 좀 했겠지. 제가 이사로서 당당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가지고 동북아역사재단에 내년도 결산 무슨 이사에 들어가서 이 동북아역사재단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난 심히 유감을 생각한다. 여기 사업계획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 독도 관련 NGO들도 동부 역사에서 주는 적당한 돈 몇 푼에 그냥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 이 반성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독도 이슈 쑥 들어갔잖아요? 그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일본이 과연 잘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싫지? 새 대통령 발언, 새 외교부 장관의 발언, 통일부보다 외교부가 모든 외교 통일 안보를 장악한 것, 앞으로 이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나오려 하는 것은 저는 뻔합니다. 바로 국학과 국학위원은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오늘 바로 이겁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면 내 의식주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끔 시민운동을 해보면 아주 갈등을 많이 느껴요. 제가 민화협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통일교육협의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하기 때문에 휘블휘블 하는 겁니다. 다 넘겨주고 내가 나왔습니다. 동북아 역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했어요. 우리 동지들한테. 국민이 선택할 정당이 없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국학과 국학회는 그래도 우리 민족의 혼을, 을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온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강연은 오늘 단순히 독도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 국제법을 하는 사람은 단순한 국제 규범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외교사를 해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국제정치를 알아야 되고 수많은 국제사법제약 판례를 읽어야 되고 의학도 해야 되고 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국제재판소의 현직 지금 판사입니다. 많은 국제법 판사들, 크로마 판사를 많은 사람 만납니다. 저는 우리 NGO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새 정부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지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정책위원회도 있고 앞으로 사업위원회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사업계획을 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이 정말 참 실용주의 정책인지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말한 이 독도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와 주권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그 역사와 주권을 존중해 줍니까? 오늘날 이 나라 역사가 이만큼 제가 본 역사로 봐서는 한국이 어떻든 간에 이만큼 온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게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글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우리 국학에 대해서 묵묵히 우리 것을 지켜야 됐습니다. 우리 것을 세계화하는 것, 세계화는 미국 것화, 서양화 그게 아니고 우리 것을 세계화하는 겁니다. 지금 온도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독일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이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의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히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뜬 눈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미륵 하나마 옆에서 여러분들 일을 좀 일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됐죠, 그죠?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질문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질의응답이 있죠?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